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이고요. 또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한 달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을 시간이 왔는데요. 지난 한 달 10월에 있었던 일들과 읽었던 책들, 좋았던 영화들 이런 거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10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 서늘해진 가을 날씨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은 각자의 계절을 느끼면서 한 달을 보내셨겠죠? 이제 호주는 봄이에요. 그래서 꽃도 많이 피었고 꽤 더운 날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약간 쌀쌀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저한테 있었던 10월의 큰일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백신 2차를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낸 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드니의 락다운이 완화가 되면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취식이 가능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는 거 없이 나돌아다니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그냥 밖에 있고 싶더라고요. 너무 오래 밖을 안 나가서인지. 제가 이 노트에 매달의 목표랄까? 그런 걸 적어놓고 있는데, 10월에 가장 큰 목표는 공모전이었어요. 목표로 하고 있던 공모전이 10월에 마감인 게 2개가 있었거든요. 목표를 이루긴 했어요. 공모전 2개를 가까스로 끝냈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공모전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락다운이 끝나면서 바깥에 너무 많이 쏘다니느라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정신이 없어졌다는 거? 돌아보니까 큰 문제였더라고요. 달리기도 지난달에는 10번도 못한 것 같고, 이제 밖에 나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카페나 외식 같은 것도 정말 평소에 안 먹을 것들도 자주 먹게 됐고, 기름진 거 많이 먹으니까 배탈도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목표 같은 거 짤 때 혹은 하루 목표를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개를 적고, 그 일들을 오전 중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끝내면 기분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보람도 크고 기분이 좋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에게 중요한 3가지는 글쓰기, 공부, 운동 이렇게 있는데, 글쓰기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게 되고, 운동은 뭐 더더욱 안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점점이 이어진 형태라고 이전에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삼각형 같이 생긴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가깝더라고요. 글쓰기든 공부든 운동이든 하나에 덜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이 밸런스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겪었죠. 10월에 좀 반성도 많이 했고, 가장 목표로 했던 건 이렇지만 좀 다른 거에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이번 달의 목표는 회복, 생활 균형이에요. 여러분들 11월에 목표 정하셨나요? 11월에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좀 건강하게 챙겨 먹으려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달리기를 30분 뛰고, 오늘도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제 삶을 다시 가꿔 나가면서 연말을 보내려고 하고, 또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썼을 때 앞쪽에 하반기 계획 세우는 거 있었거든요. 하반기 계획을 6개월로 잡고 했는데 지금 2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된 것도 있지만 안 될 것 같은 것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서 11월에 목표를 새로 세워봤어요. 이렇게 11월에 목표를 세워봤고, 나 자신과의 약속 잘 지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캥거루 소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에 캥거루가 나와서 그냥 제 맘대로 캥거루 소설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연말에 있는 공모전에 낼 거라서 준비 중이고, 다른 것들도 좀 이번에는 꼭 이뤄보자는 생각으로 적어봤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호주는 벌써부터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팔고 선물도 팔고 연말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데, 저도 그래서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제 장바구니를 채웠다 비웠다 채웠다 비웠다 이걸 반복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일찍 사야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연말에 뭐 할까, 뭐 특별히 할 일 같은 건 없겠지만 그런 것도 좀 즐겁게 상상해보면서 11월을 보내보려고 해요. 이번 달에는 책을 10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다가 만 책도 너무 많아서 그 책들을 한 권씩 골라서 다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독서 노트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촘촘하게 써야지, 리뷰도 할 수 있으면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랑 영화랑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영화를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에 그래도 꽤 봤거든요. 대부분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드라마나 영화이긴 한데 지난달에 시드니에서 한국 영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국 영화 상영해주는 그런 영화제가 열렸어요. 한국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 자체를 영화관에서 본 일이 정말 옛날이라서 일부러 영화관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제에서 본 영화가 3편이거든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라는 영화랑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거하고 애비교환, 이렇게 3편을 봤는데 그 중에서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영화를 제가 지난달에 봤던 책 중간 착취의 지옥도 라는 책을 함께 소개하고 싶은데, 이 두 콘텐츠의 키워드가 노동이거든요. 이 중간 착취의 지옥도는 제가 그 이전에 봤던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책인데, 한국일보 기자분들이 기사를 쓴 다음에 그 기사에 살을 붙여서 이제 책으로 낸 거거든요. 제목이 중간 착취의 지옥도잖아요.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 중간 착취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치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지만 하청업체나 인력업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로는 손쉬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노동유연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책을 보면서 놀랐던 건 제 생각보다 간접 고용 노동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보니까 청소 노동자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은행 경비원, 그리고 일반 사무직에서도 이런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있죠. 흔히 원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 사이를 이어주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청업체에서 떼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 된다고 치면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청업체에서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150만 원까지도 떼어간다는 거죠. 하청업체에서 떼어가는 금액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만한 기준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큼 돈을 떼어가고 남은 돈을 노동자에게 주는 건지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문제인 건데요. 이 하청업체가 일거리를 따내는 과정을 보면 원청에서 우리가 노동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업체들이 이제 일종의 입찰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입찰이라고 하면 가장 적은 임금을 적어낸 업체가 당연히 선발되겠죠.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싼 가격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하청업체에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써내는 일종의 보고서랄까요? 입찰서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노동자에게 얼마나 줄 것이고 관리비는 얼마가 될 것이며 우리가 가져가는 이익은 얼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돈의 쓰임새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이익을 0이라고 적어둔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0인 게 아니라 가장 적은 금액을 불러서 그 건을 따내야 되니까 최대한 낮은 임금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는 거고,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임금이 3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0만 원이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100만 원이고 이러면은 원청에 받게 되는 돈은 500만 원이 될 텐데 이렇게 써내면은 질게 뻔하니까 우리의 이익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노동자에게 줄 300만 원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써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원청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게 될 텐데 300만 원 다 노동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는 그 300만 원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떼서 노동자들에게는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합법이라는 데에서 이제 이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면서 놀랐다는 건데, 원청과 하청의 계약, 그리고 하청과 노동자의 계약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이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300만 원 노동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는
노동자에게 100만 원을 줘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임금만 지키면.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서 얼마를 떼가는지도 노동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그걸 알면서도 후속 조치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좋았던 거는 그런 취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정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했다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실제로 하청업체에 고용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한 다음에 나름의 방안을 몇 가지 짜서 실제로 국회의원들한테 뭐 서면이나 방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입법 로비를 하는 과정까지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단순한 취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에 관해 고민했다는 지점이 잘 드러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어요. 이 책이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지난주에 봤던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원청과 하청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화였어요. 내용을 보면 원청에 있는 본사 직원이 하청업체에서 1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뜯어보면은 보복성 인사조치에 가까워요. 이 사람이 알고 있던 분야도 아니었고 그냥 사무직 같은 걸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현장에 내려가서 송전탑을 수리해야 하는 그런 직업으로 바뀐 건데, 이제 사실상 이 사람이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복 조치로 인사 발령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데, 하청업체 사람들도 이 여자가 불편한 건 마찬가지죠. 어쨌든 본사에서 온 사람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일할 수도 없고, 더욱더 문제인 거는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인건비가 늘어나고 자기네들과 함께 일하던 원래 노동자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로 발령받은 본사 직원과 원래 하청업체에 있던 사람들 간의 갈등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을과 을의 싸움 같은 거고, 사람들을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냥 노동력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템포가 조금 느려서 지루할 수는 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그 하청업체에 발령받은 직원하고 하청업체에 있던 막내라는 사람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바깥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고, 대체 노동이 이렇게 힘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여러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지만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 말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들려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본 만화 중에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제목은 원성 신데렐라 병원 약사 아오이 미도리라는 만화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9월인가에 1, 2권을 봤었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지 말까 하고 있다가 다음 편까지 읽어봤는데 3편부터 조금씩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일단 제목이 원성 신데렐라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원성 신데렐라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도대체 뭔 내용이야? 이랬거든요. 원성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히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오이 미도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있는 약국, 병원이 있으면은 뭐 1층 같은 곳에 있는 약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대학생 때 잠깐이긴 하지만 몇 달 동안 약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국 가면은 약사님이 계시고 들어가면은 이제 처방전 받는 보조 알바생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걸로 일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단골 병원이나 단골 카페나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약국은 좀 많지 않잖아요. 약국은 그냥 필요할 때 그때그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에 다니는 게 일반적이고, 약국에서 일했을 때 약사님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약에 대한 설명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빨리 주고 빨리 받고 빨리 나가는 편의점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었는데, 물론 모든 병원과 모든 약국이 다 다르겠지만 이 만화책에 나온 약국은 또 병원에 딸린 약국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 약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재밌게 볼만한 구석이 있었고 1, 2편은 그냥 평범했는데 저는 3편, 4편 갈수록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약사들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사람을 만날 일이 응급실 의사나 일반 의사에 비해서는 그나마 적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만화책에 나오는 배경은 병원에 딸린 약국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앞둔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생리통 같은 게 한 화의 주제로 다루어지기도 해서 우리가 조금 쉽게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 병이라는 것도 내가 겪지 않으면 문외한인 경우가 많잖아요. 잘 모를 때가 더 많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에피소드로 다뤄주는 게 재밌기도 하고 만화적 요소로 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사만큼이나 약사들도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덜하거나 하지 않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고,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는지 그런 얘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큰 목표 하나는 이뤘지만 그거에 너무 신경 쓰느라 나머지에 너무 소홀한 한 달을 보내서 11월, 12월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면서, 특히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에 신경 쓰면서 연말을 준비하려고 하고, 제가 재밌게 봤던 책과 영화, 만화도 짧게나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의 10월은 어땠는지, 10월에 재밌게 본 영화나 책이나 만화나 뭐든 있다면 부담 없이 편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11월 계획은 뭔지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또 재밌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읽었던 책들 보여드리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다음에 돌아올 이야기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